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하게 되더라도 뭔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 트위터라든지 그 다음에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잘 되면 그거는 일론 머스크한테 좋은 거지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지금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게다가 좀 몰빵 형태로 많이 좀 갖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갖고 있는 게 뭐 20조 원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되게 좀 중요한 이슈 같아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때 방송이나 뭐 요거 관련해서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오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100불, 120불에 테슬라를 팔라고 얘기한 적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뭐 댓글 그런 형태로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팔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작년 5월, 6월 정도에 이제 한 250불 정도에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뭐 300불 정도 되면은 이제 팔아라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100불 뭐 이 무렵에서 이제 100불, 120불 무렵에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테슬라를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테슬라가 왜 100불까지 떨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김작가 TV 그때 제가 이제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은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이제 한계치를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뭐랄까 좀 사과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저는 한 160불에서 한 180불 정도가 반등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80불 무렵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거 좀 파는 쪽으로 좀 급하게 좀 방송을 하자라고 사실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교만했던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14불까지 올라갔었으니까 함부로 이게 이제 반등 가격치나 이런 거를 좀 예측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뭐랄까 좀 제 능력 밖의 일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사과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반등할 때 정리를 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200불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때 160불이나 180불에 이제 서둘러 안 파신 분들이라면 지금 200불이 넘은 상태면은 상당히 좀 본전에 근접한 상황이든지 약간 좀 수익이 나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줄이기에는 좀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거 한번 보시고 잘 좀 판단을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제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권 방송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계속 간다는 쪽으로만 좀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의견도 좀 반드시 보시고 그 양당 간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갖고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제 그 돈이 자기 돈이지 여러분들 돈이지 뭐 제 돈은 아니니까 이제 뭐 그건 잘 판단해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그때 2월 1일 날 방송하고 제가 이제 방송했던 요지는 FOMC에서 아마 금리 그 관련해서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이런 계열이니까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FOMC 회의하기 전이나 뭐 그 무렵에 대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 얘기였고요. 실제로 이제 2월 2일 FOMC에서 그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그거를 이제 비둘기적인 쪽으로 좀 많이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랐다는 측면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금리나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밀리는 좀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FOMC 당시에 주가는 188달러였고 2월 15일 날 최고 214달러까지 갔었고 지금 한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고 요걸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차트가 전혀 무용한 거는 또 아니에요. 제가 또 뭐 차트 공부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 차트는 많이 봤었고 좀 보는 편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형태의 매물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바닥 대비해서 100% 올라왔으니까 100% 올라온 거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욕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이제 200불에서 한 220불 무렵에서 지지가 한번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올라오면은 강한 본전 그 매물, 본전에 왔을 때 이제 드디어 본전에 왔구나 이제
팔고 떠나야지 하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지금 매물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지선이 깨지면 그 다음에 다시 반등했을 때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는 거는 차트에 아주 좀 기본적인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보시면 좀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여기 1월 달에 찍은 겁니다. 이제 월가 워즈에서 부탁을 받아갖고 테슬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 좀 나쁘게 좀 얘기해 주라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나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하고 연결해서 이제 원투로 파트 1, 파트 2로 해서 이제 파트 2 쪽에 그러면 테슬라를 이제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나와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좋게 얘기하신 분이 이남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좋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남우 교수님이 이제 본인이 운영하시는 또 그 본인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서 이제 그 당시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낙관론자가 보는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얘기니까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이제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밸류에이션 가정이 22년 매출액이 806억 달러에서 이제 대당 61,500원 가격이고, 5년 동안에 매년 25% 판매량이 성장한다고 가정하신 거고, 그러면은 판매 대수가 작년에 22년에 130만 대였던 게 27년이 되면은 한 400만 대가 된다는 이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러면 27년에 매출액이 2천억 달러, 대당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61,500원에서 20% 1월 달 들어서 할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당 5만 불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2027년에 순이익이 2천억 달러에서 순이익률 15%를 곱했을 때 한 3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러면 300억 달러에 PER 20배를 주게 되면 6천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200달러 기준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6,3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남우 교수님이 이 밸류에이션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27년까지 테슬라를 갖고 갔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5년 총 해서 마이너스 5%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은 사실은 8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남우 교수님이 요거 찍으실 당시에는 이제 한 100불 초반대였을 겁니다. 뭐 120불, 130불 할 때 이제 찍으셨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27년까지 쭉 갖고 가면은 연간 뭐 200불까지 간다고 보면은 연간 한 뭐 15%, 20% 뭐 이렇게 수익이 날 테니까 이제 갖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27년까지 올라갈 부분을 최근 한 달간에 사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남우 교수님이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고, 그거는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그 기대감이 3월 1일인가 아마 저기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테슬라에서 인베스터 데이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있을 때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주가 흐름을 조금 몇 번 있었으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날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어요. 그때 전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한 보름을 앞두고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오르고, 그 발표한 날 이후에 다시 좀 빠졌다가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축 치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었고요. 다음 보시면은 21년 8월 19일 날에는 이제 AI 데이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대충 흐름은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AI 데이 전후로 해서 좀 그 시간이 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주가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이제 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가지고 414불, 요때가 이제 그 테슬라가 최고점을 기록했었던 가격, 이제 그렇게 형성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한번 있었죠. 작년에 로봇데이가 있었는데, 로봇데이도 로봇데이 전후로 해서 먼저 빠졌고요. 로봇데이 발표 이후에 그 내용이 좀 실망스러운 좀 측면이 있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로봇데이 할 때 대략 한 270불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불까지 떨어졌었던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월 1일 날 인베스트 데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랐죠. 근데 이제 이게 3월 1일 날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조금 약세 흐름으로 갔었던 적이 많고, 그 다음에 발표한 내용이 좀 실망스러울 경우에는 이제 급락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김 작가 TV 출연하신 그 모 전문가 분 말씀 중에 테슬라는 전망이 밝다. 첫 번째 우주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자율주행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요거를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허황된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그 우주 사업 얘기가 스페이스X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그 이해하셔야 될 게 스페이스X는 테슬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스페이스X가 잘 된다고 해서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페이스X는 엄연히 테슬라하고는 별도의 회사고,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개인 회사지 테슬라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트위터라든지 그 다음에 보링 컴퍼니라든지 그 다음에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잘 되면 그거는 일론 머스크한테 좋은 거지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건 기본적인 거를 망각해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주행이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좀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갖고 예, 제가 급하게 또 갖고 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번에 제가 김 작가 TV 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세돌의 신의 한 수는 꼼수다 해서 이게 이제 2016년 3월 13일 날 이제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그 바둑이 이제 AI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린 이제 그런 좀 모멘텀이 됐던 이제 역사적인 계기가 됐던 이제 그건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둑 관련해서 AI 쪽에서 이제 많은 좀 뭐랄까 연구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AI 앞으로 좀 전개 방향을 알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 내린 게 바둑을 통해서 보는 AI의 장점과 한계에서 이제 5가지 쭉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부분 AI는 신이 아니다. 맹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바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갖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이제 김성용 바둑랩에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2월 19일이니까 어제 저녁에 올라온 거라 갖고 제가 핫하게 따끈따끈한 거 갖고 왔는데, 이제 어린아이도 AI를 이길 수 있는 바둑에서 방법을 저분이 찾아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알파고 이기는 방법 찾아낸 미국 아마추어에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AI에는 이제 언제나 해결 불가능한 맹점이 있어갖고 이제 그 맹점을 잘 활용해서 이제 이기는 방법을 이제 찾아낸 건데, 흑돌이 인간이고 백돌이 이제 AI인데, 먼저 이 안쪽에 이렇게 사서 죽어 있는 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에 이렇게 또 죽어 있는 돌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놓으면 이 AI는 얘들은 죽어 있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이제 딴 데서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두고 있는데, 인간이 여기와 여기를 잡고 있는 이 백돌을 은근슬쩍 이렇게 에워쌉니다. 에워싸게 되면 보통 인간 대 인간의 이제 대국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이거를 눈치를 채고 이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마련을 할 텐데, AI는 이게 둘러싸서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둘러싸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따먹게 되면 일발역전하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발견해 내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그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 분이고요. 실제로 바둑은 이제 아마 6단이니까 상당히 좀 잘 두시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자기가 이 방법을 이제 발견한 이후에 AI하고 붙어보니까 14승 1패를 기록했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2022년 11월 8일에도 이 이제 그 연구진에 의해서 이 카타고라는 이게 이제 일종의 바둑의 오픈 AI인데, 오픈 바둑 AI인데 이 카타고를 물리치는 방법을 또 개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 이제 아담 글리브 박사라는 분인데, 이 팀이 개발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흙으로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해서 백이 AI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이 만든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 AI가 이제 바둑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개가를 눌러버려요. 그 개가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다 둘러싸져 있는 지역이라서 이거는 인간의 이제 집으로 판정이 되고, 이 바깥 부분은 완벽하게 둘러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집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영역상으로 보면은 AI가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룰에 의해서 이거는 백집이 아니기 때문에 요 굳어져 있는 흙집만큼을 갖고 있는 인간한테 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백이 인간이고 흑이 이제 AI의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로 맹점이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 자율주행에 적용하게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은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AI 쪽에서 그 자율주행 쪽에서 종사하시는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빨라도 203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 상당한 좀 이제 주가 상승 동력이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하게 되더라도 먼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개발에 참여했던 아담 글리브 박사도 얘기가, 이 같은 AI 실수가 바둑에서는 그냥 즐길거리에 불과하지만 안전을 요하는 시스템, 이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 되겠죠. 발생한다면 위험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교통안전국이나 자율주행을 개발했었던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폭넓게 작년 한 하반기부터 공유되면서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것들이 지금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1월 3일 기사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고, 5대 빅테크가 작년에 시총이 3조 달러가 증발했다는, 영광의 시대가 추락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결국 이거는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들의 낙폭이 특히 컸다는 거고, 2020년과 21년에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유동성 때문이었다.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기술주 주가가 급등했던 거고, 요 관련해서 유버 거버먼 자산운용의 에릭 크누천 투자 책임자의 말씀이, 돈이 공짜일 때는 투자자들이 미래 수익, 특히 성장주의 가치를 두지만 금리가 오르면 모든 것이 바뀐다. 금리 인하에 나서야 테크 주가 또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1월 달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경제는 뭐 연착륙을 하든 아니면은 뭐 요새는 이제 노엔딩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플러스해서 하반기에 금리는 인하될 거다 하는 그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유포되면서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큰 상승이 있었던 거고, 2월 달 들어서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지금 올해 들어갔고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주식이 수익률이 좋은데, 첫 번째는 챗 GPT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챗 GPT는 전형적으로 이 기술주 관련된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그런 논리하에서 움직였던 주식이고, 반면에 2차 전지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상호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이제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인상되게 되면 2차 전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챗 GPT나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지표를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김강석 교수님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인용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비주거 서비스 부분입니다. 즉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상품 쪽 얘기고, FRB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비주거 서비스 부분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고, 이 관련된 얘기는 지금 FRB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이걸 애써 지금 무시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이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 중에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지금 작년 6월, 11월, 12월 이렇게 보면 3.2, 3.9, 4.1 이렇게 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반면에 이제 이 총으로 나오는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주로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사실은 FRB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근원 서비스 부분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할 때, 작년에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밖에 안 해준다고 하면
누가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면 노동자들이 나 그만큼 임금을 더 올려줘. 5%면은 작년에 물가가 5%였으니까 최소 7%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임금이 7%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7%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임금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순환고리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바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거든요. 이 부분을 연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비농가 민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저 핑크색,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2022년 1월달 들어왔고 살짝 좀 빠지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시장을 환호했었던 요인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 저 숫자 자체가 4%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FRB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손쉽게 비둘기적으로 돌아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월 2일날 FOMC 회의한 이후에 이런 형태로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하고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던 주식입니다. 이제 바닥이 10월 정도, 10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111달러 하다가 최근에 23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플러스 107% 올랐고요. 요게 이제 그 챗 GPT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이제 엔비디아는 챗 GPT나 이런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제 GPU를 하는 회사니까 이제 좀 관련이 있었던 거고.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장기 그래프입니다. 엔비디아에 2019년에 이게 31달러였어요. 그러다가 21년에 346달러까지 올랐으니까 불과 2, 3년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11배가 오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전에도 쭉 많이 올랐던 주식이니까 좀 버블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버블이 꺼진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고점 치고 그 다음에 67%를 이제 급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분의 50%의 되돌림 상승이 있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아까 이제 그 테슬라 그 주가 그래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샀던 사람은 따블이 난 거고, 따블 난 사람들이 팔고 싶은 물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쭉 빠질 때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이제 본전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본전 온 사람들의 매물, 두 가지 형태의 매물이 있다는 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주가가 그 전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던 게 단순하게 금리 인상한 이유뿐만은 아니고 실적 악화되는 거에 따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분기 실적인데 22년 5월 달에 8,288이었던 게 매출이, 그 다음에 7월 31일 분기에 보면은 6704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에 593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전에 쭉 올랐던 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게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던 거는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엔비디아의 CPU가 많이 팔렸던 거고요. GPU가.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게임이 이제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니까 게임을 열심히 했고 게임 잘하려면은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이제 그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게임을 좀 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폭락하니까 이게 GPU가 안 팔려서 실적이 사실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요 밑에 2970, 1868, 499, 601 이렇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졌던 거는 뭐 67% 급락했던 거는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고 실적 악화라는 그 요인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는 이제 테슬라도 사실은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주가 상승했었던 거는 1월 달에 금리가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시기 쉬운 부분이 FRB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FRB가 올리는 거는 기준금리고요. 시중의 실물은 사실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움직이는 시중의 실세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실세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보시듯이 2003년 1월 달에 3.9에서 3.4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었어요. 시중의 실세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이 올랐던 거고, 그랬던 게 2월 2일 날 이제 FOMC 이후에 보시면 3.4를 찍고 3.9 근처까지 빠르게 다시 회복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3.9를 넘어서 4로 가고 5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기술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일론 머스크 회사 중 하나이잖아요. 예. 테슬라라는 기업은 일론 머스크라는 오너의 리스크도 있지만 그 너무나 뛰어난 경영진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가 잘 되는 게 테슬라에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브레인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에서 그런 기술력이 발달되는 것들이 또 테슬라에도 연결되는 지점은 정말 아예 둘 다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약간 있겠죠. 약간. 아주 약간. 결정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페이스X도 지금, 비상장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주식회사니까요. 이제, 스페이스X의 전망이 밝으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테슬라가 전망이 밝으면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마치,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가 이제 별도의 회사인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삼성 SDI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좋으면 그게 도움이 되지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회사니까 다른 회사고 다른 주주로 이제 평가되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슈퍼차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개방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거기서 이제 충전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형태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페이스X도 사실은 좀 그럴 가능성이 아예 배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 망을 다 깔았잖아요. 근데 그 깔았다고 SK텔레콤이 그 망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공유제적인 성격이 있는 거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제 무주의 인공위성을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관련된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테슬라만 쓸 수 있게끔 하게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겠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 사업이 많이 커지고 해서 그 인공위성을 활용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그거를 개방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방하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이제 기간 산업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바둑에서 AI 한 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AI 이제 저는 굉장히 뛰어난 것 중 하나는 그런 아까 전에 한계와 실수들을 AI는 결국에는 인간이 주입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같은 실수를 언젠가는 이제 반복하지 않게 되면 또 실력이 뛰어날 것이고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폰에 AI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처음에 썼는데 잘 안 쓰잖아요. 어색하고 아직까지 우리말을 잘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챗GPT 같은 경우 이 단기간에 지금 1억 명이 사용자 돌파할 정도로 사람들이 좀 호응을 하고 있고 그래도 여기도 불안정해도 앞으로 더 발전할 건데 AI 기술력의 발전을 너무 좀 낮게 보시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맹점이라는 거는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맹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런 내용들, 바둑으로 치자면 요런 내용들. 이게 이제 이전에 이 이세돌의 신의 한 수에서부터 이 바둑 AI 같은 경우에 사활에 약하다는 그 단점이 있었어요. 그 맹점이 있었어요. 이 사활 문제를 풀어낸 거는 인간이지 그 이후에도 AI는 사실 못 풀어냈던 거거든요. 이 사활 문제가 확장돼서 요게 이제 요 관련 것도 사실은 사활 문제입니다. 더 복잡한 사활. 백이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에서의 수상전하고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들 처음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둘 때 생겼던 맹점을 그 맹점 부분을 좀 확대해갖고 그 방법을 키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점은 불가능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맹점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은 맥락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차량하고 그 다음에 하늘하고를 좀 구분 못해서 흰색 차량 관련된 사고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첫 번째 사고가 바로 이제 그 흰색 트럭에 부딪혀서 사람이 사망한 이제 그런 사고인데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그 이제 연쇄 추돌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흰색 차량을 박아서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사실 발생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맹점이라는 겁니다. 해결 불가능한. 그 얘기는 뭐냐면은 AI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완벽해지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그 가치는 가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챗GPT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지만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또 맹점들, 이제 문제점들이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많이 써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0% 내가 챗GPT에 100% 의존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게 클 텐데 일정 부분은 보조하고 일정 부분은 사람이 손을 봐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은 거기에 지불할 수 있는 페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사님은 AI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버블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AI 기술 자체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 일단은 이제 AI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쭉 발전하다가 어느 한계점에 부딪힐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AI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오버밸류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는 그 기술자들이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에 대한 AI 기술에 대한 이제 그 평가치 이게 이제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듯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99년, 2000년 이 무렵 할 때 인터넷 그 담당 애널리스트를 좀 했었는데, 결국은 다 그때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나중에 다 폭락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이 되게 그 훌륭한 기술이고, 그 이후에 인터넷이 세상을 많이 바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처음부터 이제 공짜로 배포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한번 줬던 거에다가 페이를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처음에는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가장 큰 포털이었고 네이버는 후발주자였는데 다음에서 네이버로 넘어가게 된 이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이 돈을 계속 못 벌고 있으니까 돈을 벌려고 다음 메일을 유료화를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유료화 시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고 네이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격차가 역전됐거든요. 챗GP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억 명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짜라서 한번 재미삼아 써보는 거지. 그거를 한 달에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지불하라고 하면 그 1억 명 중에 몇 명이 지불할지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1억 명 중에 1,000만 명 유치하기도 어려울 거고 1,000만 명 해봐야 10,000원씩 받아갖고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챗GPT 관련해갖고 그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리소스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별 볼일 없다고 봅니다. 챗GPT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많이 급등했는데 주의해야 된다? 당장 팔아야죠. 예, 갖고 계셔서 이제 운 좋게 돈을 버셨으면 빨리 파셔야 되고, 물려있으면 빨리 손절하셔야 되고, 그렇죠. 챗GPT 관련주라고 지금 있는 것 중에 GPT 하는 애들도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 무늬만 그런 거지. 그거는 전형적인 그 테마주고, 그 테마주가 사실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월 달에 금리가 떨어졌었던, 돈이 풀리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시장의 패션으로 사실 움직였던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에서 그런 형태의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은 지탱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중 실세금리가 10년물짜리가 떨어질 때는 이 챗GPT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기술주다라는 것들이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2월 들어갔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그거는 못 가요. 사실은 이제 보면 큰 흐름상으로 보면 1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는 챗GPT 관련주고 2월 들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2차 전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주식이고 챗GPT는 꿈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주식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학 부분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이 그래프만 보고도 사실 알 수 있으실 겁니다.